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김미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오늘은 질병 치료네요. 그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떠오르고 있는 치료법이 있다. 뭡니까? 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개인화 맞춤형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암 치료 받으면 다 낫는다 이렇게들 말을 하긴 하는데요. 여전히 암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기도 하죠. 또 암처럼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치매입니다. 이 치매도 이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여전히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무서워하는 병이기도 해요. 네. 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이 2대 질병을 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좀 조만간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개인화 맞춤형 치료 덕분인데요. 예, 야, 이거 대단하네요. 치매 그러면 사실 제 주변에도 가족 중에 치매 걸린 분이 계셔서 고생하는 집안들이 꽤 있는데, 자, 그런데 개인화 맞춤형 진료, 이게 뭐길래 도대체 치매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개인화 맞춤형 치료는 말 그대로 나에게 딱 맞는 치료를 말합니다. 예.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마다 유전 정보도 많이 다르고요. 면역 반응도 다르고 생활 습관이나 환경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병에는 이 약을 써라. 예전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를 또 분석을 하고요. 몸속의 면역세포 상태를 또 들여다보고 세포들이 몸 안에서 어디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의료가 바뀌고 있거든요. 요걸 이제 맞춤형 치료라고 합니다. 예. 이런 맞춤형 치료를 실현을 하려면 여러 과학 기술이 함께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정말 뜨겁게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공간 생물학입니다. 공간 생물학이요? 네,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네. 이걸 쉽게 말하면 세포들이 우리 몸속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세포들과 인접해서 그 세포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지도처럼 들여다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야, 세포들끼리 소통하는 걸 알아본 학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세포나 유전자를 따로 떼서 그 하나의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방법은 세포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공간 생물학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 세포의 위치 그리고 세포 안에서 어떤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접한 세포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점으로 알던 정보를 좌표로 옮겨서 그림처럼 그릴 수 있게 됐다.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 이미지 하나가 나올 텐데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 네, 이 그림이 바로 최근에 그려진 초파리의 뇌신경 지도입니다. 야. 뇌인데요. 요걸 그리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저는 무슨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했는데 네, 뇌 그림이군요. 네, 뇌 신경지도고요. 그 이 뇌 초파리 뇌 크기가 1세제곱 밀리미터도 안 되는데 예. 약 14만 개의 뉴런, 5천만 개의 시냅스까지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이미지도 있는데요. 예. 요거 혹시 무슨 모양인지 아실 것 같나요? 이건 무슨 영장류 같기도 한데. 네, 맞나요? 쥐의 모습입니다. 아, 예. 쥐가 뭐 왼쪽 부분을 보면 쥐의 머리고요. 예. 오른쪽 부분을 보면 쥐의 꼬리예요. 그래서 예. 쥐의 절단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초파리의 뇌지도보다는 비교적 좀 덜 구체적인 지도긴 한데 이 지도 역시 쥐의 유전자를 분석한 지도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어떤 조직에 어떤 조직이 어느 위치에 어떤 애들하고 같이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간 생물학입니다. 네. 이 기술로 이 암 조직을 보면요. 그냥 암세포만 보는 게 아니라 암세포 주변에 면역세포는 얼마나 가까이 또 있는지 이 암세포가 주변의 세포들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왜 어떤 암은 면역치료가 잘 받고 네. 얘는 왜 안 듣고 요거를 이제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공간 생물학이 뭔지는 대략적으로 알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이 암이 단순히 암세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 또 혈관세포, 결합조직과 같은 다양한 세포들과의 관계가 암의 진행과 치료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네. 지금 인류는 근데 이 정보를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공간생물학 기술은 이런 관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의 암 조직을 분석을 했더니 면역세포는 좀 많이 있는데 암세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반응을 잘 못한다거나 예. 아니면
아예 잠든 면역세포가 많아가지고 암 치료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한테는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예. 네,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도요, 이 뇌 속의 염증 반응, 그리고 면역세포의 작용, 신경세포의 손상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는 건데, 이 공간 생물학 기술을 이용하면 뇌 조직 내에서 어떤 염증 유전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활발해졌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기에 그 부위를 치료를 함으로써 이 뇌 노화가 진행되는 걸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상 노화 뇌하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비교해봤더니 예.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염증 관련 유전자가 어떤 위치에 급격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치에 염증이 안 나타나게 하는 조기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병들고 이 병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개인마다 맞춤형 치료제도 개발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이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mRNA 백신입니다. 이 mRNA 백신이라고 하면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mRNA 백신이란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텐데요. 이 mRNA 백신은 단순히 백신 중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의료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우선 mRNA라는 건 메신저 RNA, 즉 우리 몸의 세포에 단백질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유전 정보를 말합니다. 예. 이건 일종의 레시피 같은 건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몸속에서 끊임없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네. 단백질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또 효소, 그리고 호르몬 요것도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랑 싸우는 항체 요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느냐? DNA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깁니다. 이 중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만 가진 애가 mRNA입니다. 그래서 이 mRNA만 있으면 그에 맞는 단백질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mRNA 백신은 이 점을 활용을 해서요. 이제 코로나19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직접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대신에 네. 바이러스 겉면에 있는 단백질 정보를 담은 mRNA를 주입하는 겁니다. 저희 예. 몸에. 그러면 우리 세포는 그 m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잠깐 만들어서 보여줘요. 저희 예. 몸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적이구나라는 걸 몸이 학습을 하고 저희 몸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 예. 그런 원리인 겁니다. 예. 이 방식의 장점은 정말 많은데요. 무엇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유전 정보만 있으면 어떤 질병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이나 희귀 질환, 심지어는 치매 같은 병에도 mRNA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존의 백신들은 바이러스를 몸속에 넣어서 항원을 만드는 건데 이 mRNA 백신은 이전의 백신보다 뭔가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나에게 맞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배양을 해서 몸에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살아있는 생백신을 넣는 방식, 네. 아니면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정제해서 만든 불활성 백신. 불활성 네, 백신. 활성되지 않은 예. 백신들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 백신들을 만들려면 일단 바이러스를 배양할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하고요. 또 그걸 안전하게 만들고 정제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네. 공정도 복잡하고 조건도 매우 까다롭죠. 그래서 뭐 짧게는 몇 개월, 수년까지도 걸리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mRNA 백신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서 네. 우리가 원하는 항원의 유전자 정보, 그 mRNA라는 설계도만 있으면 그 정보에 맞게 mRNA를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끝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 바이러스를 다룰 필요도 전혀 없고 세포 배양도 필요가 없고요. 말 그대로 디지털 백신처럼 설계하고 인쇄하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가 등장을 하고 되게 혼돈이 왔을 때 전통적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몇 년까지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이 mRNA 백신은 불과 2개월 만에 임상 실험에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개발이 됐었거든요. 예. 그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거나 또 새로운 질병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 겁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mRNA 백신을 어떻게 암이나 또 치매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암이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는 병이 예.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이 암이라는 게 더 무서운 게 어디로 어떻게 인간마다 전이 될지도 모르고요. 또 돌연변이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암 치료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똑같은 치료제를 사용해도 어떤 거는 잘 듣는데 어떤 사람한테 안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환자의 종양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암세포만이 가진 고유한 단백질 정보를 뽑아냅니다. 네. 그리고 그 정보를 mRNA에 담아서 백신으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그 mRNA를 읽고요. 암세포와 똑같은 단백질을 잠깐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네. 아까 코로나19랑 비슷한데 이걸 본 면역세포는 이 단백질을 가진 건 위험한 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하고 실제 암세포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찾아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밀 타격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환자 한 명 한 명을 위해 맞춤 설계된 항암 면역 훈련 시스템인 셈이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요. 이제 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 자체가 뇌에 이상한 단백질들이 많이 뭉치고 쌓이면서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예. 이 mRNA 백신은 우리 몸에 설명서를 넣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넣어주는 거라고 했는데 알츠하이머 치료에서는 이 설명서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한테 나쁜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어. 찾아서 제거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해로운 단백질들을 인식하고 청소를 해서 뇌세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원리죠. 야, 대박이네요. 네, 아직 치매 치료에서는 이 mRNA 백신은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예. 일부 동물 실험 같은 경우는 염증 억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연구예요. 네. 그 최근에는 이 mRNA 백신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치료가 되는지를 한국인 연구자가 알아내기도 했거든요. 네, 저도 이거 들었는데 네. 이 한국인 연구자가 이게 세계 최초로 알아낸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초로 이 코로나19 mRNA 백신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를 이루는지를 알아낸 건데 이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 분야에 정말 저명하신 분이고 이 작년에 mRNA 관련한 노벨상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계속 언급됐던 분이기도 하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mRNA 백신을 많이 듣고 또 맞아보기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얼마 전까지 이 논문이 4월 4일에 발표됐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정확히 작용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김빈내리 교수님 연구팀이 그 과정을 처음으로 밝혀낸 겁니다. 예. 이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저 내려오겠습니다. 네. 먼저 mRNA 백신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얘가 좀 더 보호막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 지질 나노 입자라는 기름방울 같은 보호막에 쌓여서 우리 몸을 떠다녀요. 이야, 벌써 어렵다. 네, 어렵죠. 다니다가 세포 예. 표면에 있는 단백질하고 딱 붙어서 예.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세포가 문이 여기다 하고 입구를 내주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엔도좀이라고 하는 격리방에 이 mRNA 백신을 가둬버립니다.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는데 그냥 다 활동하게 둘 수 없잖아요. 저희 그렇겠죠. 몸도. 네. 그러니까 잠깐 너 누구야? 진짜 써도 되는 놈이야? 이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깐 가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방에 mRNA 백신이 가둬진 채로 있으면 얘가 효능을 전혀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걸까를 이제 김 교수님이 연구를 하신 건데 백신 속의 지질 나노 입자가 이 엔도좀의 벽을 툭 건드리면 프로토니오린이라는 신호물질이 나오는데 네. 이 신호가 바로 이 면역 체계를 면역계한테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라는 걸 알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mRNA 백신이 그 감시망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이온이 방출되면서 엔도좀이라고 하는 감시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탈출을 하게 되면 mRNA 백신은 단백질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그 면역 체계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또 김 교수님이 발견하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기존에 백신을 만들 때 N1 메틸슈도 유리딘이라는 역할을 규명을 하셨어요. 예. 이게 이름만 좀 어렵고요. mRNA 백신을 만들 때 과학자들은 RNA를 이루는 염기서열이 4개가 있거든요. 예. A, U, G, C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U라는 애를 N1 메틸슈도 유리딘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백신을 예. 만들었어요. 예. 근데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하니까 면역 반응이 좀 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예.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열도 나고 좀 아프잖아요. 네. 앓게 되는데 그런 앓게 되는 증상들이 좀 덜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꾸니까 면역 반응이 덜 일어나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예. 이번에 김빈내리 교수님이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낸 겁니다. 네, 그래서 알아냈더니 뭐였냐면 우리 몸에는 TRIM25라는 경비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친구는 보통 외부에서 온 RNA를 발견하면 침입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해요. 면역 반응을 막 일으킵니다. 예. 근데 이 N1 메틸슈드 유리딘으로 바꾼 mRNA는 이 경비원의 눈속임을 해요. 그래서 이 경비원한테 잡히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얘가 면역 반응을 덜 일으키고 이제 백신이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정리를 하자면 김 교수님께서는 이 mRNA가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세포 안에서 어떻게 그 방을 탈출해내는지 그리고 면역 감시 단백질 인식을 피하는 눈속임을 실제로 하는지를 규명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네. 쉽게 말해 우리 몸에 좋은 걸 집어넣어줬지만 네. 우리 세포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저항과 거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경로들을 찾아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경로를 찾아낸 건데 그게 개인화 맞춤형 치료에는 또 어떻게 적용돼요? 네. 이 연구가 이 김빈내리 교수님의 연구가 단순히 작동 원리를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게 예. 앞으로 mRNA 백신과 치료제를 더 똑똑하게 설계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연구예요. 가장 먼저 기대되는 활용은요. 백신 효율을 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도 mRNA 백신이 잘 작동은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으면 고열이나 통증 같은 과민 면역 반응을 겪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이 면역계가 어떻게 신호에 반응하고 어떻게 mRNA를 받아들이는지가 규명이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필요한 면역 반응만 일으키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백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mRNA 백신의 디자인을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치료제의 mRNA를 만들더라도 과연 세포 안에서 잘 작동을 할까? 또 면역계가 이걸 오해하지 않을까 같은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연구에서 m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신호가 면역 반응을 이끄는지가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mRNA 치료제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살리고 방해가 되는 요소는 미리 설계해서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네. 도달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암이나 희귀질환, 치매 같은 정밀치료 분야에서는 mRNA를 어디에 얼마나 넣어야 잘 작동할까? 또 면역계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같은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 연구는 그런 고민에 아주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 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연구는 이 mRNA 기술이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서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로 도약하는데 큰 디딤돌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원천과 관련된 기술을 획득하는데 네. 기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진짜 곧 노벨상 소식도 있는 거 네. 아닌가 하는 김치국부터 한번 마셔보는데 네네네. 자 그러면 이 mRNA를 활용한 백신 이걸로 통해서 암이나 치매를 치료한 뭐 임상 실험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 이 암 분야에서는 실제로 임상 실험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이제 한 암센터에서는 췌장암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mRNA 백신을 투여한 임상 연구에서 백신을 맞은 환자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암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특히 흑색종이나 폐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암이거든요. 네. 이런 암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치매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 mRNA 백신으로 뇌 속의 염증을 줄이거나 노화를 늦추는 방식의 연구가 이스라엘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에게 직접 투여되는 단계는 아니긴 하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더 발전시키려면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안정성인데 사람마다 면역 반응이 다 다르다 보니까 mRNA가 과하게 면역계를 자극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중요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김빈내리 교수님이 방금 최신 예. 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둘째는 전달 방식인데요. mRNA는 우리 몸속에서 이제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이걸 잘 보호해서 세포 안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아까 지질 나노 입자, 기름막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요게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요게 좀 더 오랫동안 우리 몸에서 더 잘 데려다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하다 보면 앞으로 개인 맞춤형 암 백신, 치매 예방 백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날들은 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아직까지도 암과 치매 같은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2대 질병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네. 이 개인 맞춤형 치료가 된다고 한다면 한 근 10년 이내 안에 이것도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극복을 하신 분들이 또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하려면 네. 개인 유전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것도 개인 정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정보들을 분석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때 제가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대중들한테 사용되고 있진 않고 연구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그거를 키트를 아까 공간생물학이라는 얘기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그게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 그리는데 그 키트가 1,000만 원, 한 번에 1,000만 원이요? 네, 한 번에 1,000만 원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생기고 넣으면 돌려서 지도가 나오는 거는 너무 단순한데 한 번 실험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어서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개인정보 문제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개인정보 문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의료 쪽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네. 정말 치료가 절실하신 분들이 네.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 그분들은 개인정보보다는 좀 치료에 좀 더 절실하시다 보니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간의 전체 몸지도를 그리려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요거를 할 때 이 유전자가 누구 것이냐 네.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논의되기에는 좀 이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렇겠네요. 몸 아픈 사람이야 개인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다 가져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진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진짜 관건이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이야 그래도 기쁜 소식입니다. 고령화 시대 치매 그렇죠. 예방까지. 지금까지 과학동아의 김미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